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건 환자가 많아지는 세상이기도 한 거거든요. 인천의 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은 갑작스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기간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옮겨라.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다 보면 그래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로. 다음 날 폐업이라고 오늘 다른 병원으로 옮기래요. 이거는 재앙 이상입니다. 돌봄 인력 수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수당을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는 사인만 하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회복지사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편없거든요. 늙어가는 대한민국 2023년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곧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요. 이미 90 넘은 부모를 60대 자녀가 보살피고 또 병원 시설이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 문제와 해답 이슈 더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 이게 당장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마땅한 시설과 인력이 없으면 그야말로 모두가 고생입니다. 노인 돌봄, 그 실태와 과제 한번 솔직하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한국장기요양학회장 맡고 계신 노용균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장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요양시설, 아픈 노인을 가족들이 이제 모시다가 힘에 겨워서 이제 네. 보내드리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인천의 뭐 요양병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 계신 분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혹은 요양원에 모셨는데 다음 날 폐업이라고 오늘 다른 병원으로 옮기래요. 이거는 재앙 이상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병원. 한방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인공 신장센터까지 갖췄습니다. 이곳은 12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입니다. 현재는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병원장이 돌연 폐업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자 100여 명은 바로 다음 날 부랴부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그 다음 날엔 남은 환자들도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황하죠.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이렇게 모시다가 또 믿고 맡겼었는데 이제 기간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옮겨라. 그냥 일방 통보하니까.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 생명을 중시해야 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선 병원 폐업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이런 기간을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업해버린 겁니다. 지도 감독해야 할 인천 부평구청은 폐업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청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에 대한 폐업 신고 없이 이미 폐업을 해버렸고 입원 환자에 대한 권익 보호 조치마저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폐업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이란 혼란한 상황에서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럼 막상 우리가 다음 날 폐업을 한다고 하면 그 전날 어떻게 어르신들이 있을 자리를 찾겠어요. 뭐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모실 자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건 단순히 어르신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도 힘들죠. 거기 지금 종사자들도 있죠.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도 있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폐업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면서 미처 준비하지도 못한 분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좀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죠. 근데 한동안 그 요양병원이 특히 네. 많이 생겼었잖아요. 예, 예. 그러더니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닫고 그러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부터 노령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가장 이제 국가적으로 걱정이 됐던 게 노인분들이 좀 여러 가지 병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치매나 뭐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이런 병들이 있으면 단순히 뭐 혈압이 높고 병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제 노인 의료에 대한 문제가 공급 병상이 좀 부족해서 걱정을 했는데 2000년대부터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겼었고요. 근데 최근에 한 많을 때는 한 1,590개, 1,580개 정도가 됐는데 아마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100개 정도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전에는 한 100병상 미만, 90병상, 80병상이다 보면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규모의 경제, 우리 경제학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병원들은 좀 폐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100병상, 200병상 조금 많아지는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한 1,400개 내외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돈이 안 되니까 닫았을 거 아니에요. 예. 수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땅값 비싼 나라에서 땅 못 구해서 작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온 건지 아니면 혹시 뭐 규제 같은 게 너무 까다로워서 좀 못 견딘 건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처럼 수가 체계가 좀 다른 수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서비스 경쟁이 되고 인근 요양병원하고의 경쟁이 됐을 때 이 소규모로 있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다 보면 그래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많이 닫나요? 요양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시설로 보면 5,000개 내외가 되는데 요양병원처럼 그렇게 많이 뭐 닫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 구조가 다르니까. 네. 예. 이게 그 수가 문제가 이제 모든 병원의 고민이잖아요. 예. 의료 이쪽 요양병원 쪽은 의료 수가 책정이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의료 수가, 그러니까 이제 질환을 치료하고 받는 수가가 크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들,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행위별 수가제는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무슨 수액을 주면 수액에 대한 비용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수술에 대한 비용을 받는데 요양병원은 조금 포괄수가제, 그러니까 이게 그 환자 분류가 돼 있습니다. 5개 등급으로 돼 있어서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또 가장 마지막에 선택 입원군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5개 군에 맞춰서 일당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론 등급에 따라서 이제 가산이 좀 붙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력에 대한 가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의사를 지금 조금 더 인원보다 좀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간호사 인력이 많으면 이제 1등급부터 4등급 할 때 1등급을 이제 가산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보존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한 게 많더군요. 보니까 요양병원이 도입한 게 벌써 이제 94년에 나왔으니까 네. 제법 됐는데 장기 요양 보험이 되면서 이제 2008년에 이게 이제 그 보험이 도입 가능하니까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근데 출혈 경쟁 얘기가 나오더니 심지어 입원하면 뭐 페이백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결국은 출혈 경쟁이란 말씀이 나온 데에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근데 이 기본적인 근원에는 이제 돈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구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백 병원이라는 것의 구조를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요양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해요. 이를테면 암 환자가 입원을 했다. 네.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병원에서 먼저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암 환자가 내가 든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
보험회사에 따로 또 보험료를 청구하겠죠. 실손보험. 실손보험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또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본인들이 받았던 그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비를 청구를 했던 부분 환자에게 말고 국가에서 받는 부분에 일부를 10에서 20%까지도 페이백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오기만 하면 진료비 이외에 나머지 비용의 10에서 20%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환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걸 돌려주겠다. 영업을 사실상 출혈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 있는 상태고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요양병원이 어느 정도 그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이제 의료인뿐만 아니라 법인에서도 많이 이제 개업들을 하고 개설을 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과정이 됐는데 현재는 많이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100개 병원 정도가 좀 줄어든 상태고 하면은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페이백 저런 거 걸리면은 환수 조치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그 환수 조치 흔히 이제 뭐 사무장 병원이라 그래서 알려진 그런 병원에서 불법 개설 기관인 거죠. 이런 데서 지금 실제 환수 결정액이 1년에 보통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장기 요양과 관련된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좀 줄어들긴 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이 경쟁이 치열하다면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 번 더 개선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상태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요양병원 얘기부터 먼저 했는데 사실 이게 그 노인 돌봄이라는 게 시설 종류가 좀 있죠. 크게 그렇죠. 보면 이제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고 또 요양원 말고 이제 그 요양센터도 있고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크게는 이제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이 있고요, 또 요양원이 있고요. 그다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하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런 여러 서비스를 받게 되는 재가 서비스, 재가급여가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장기 요양 서비스 안에는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 하고 주야간 보호를 받으실 때는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등급에서 뭐 5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받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재가급여, 곧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4시간 뭐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뭐 3번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등급에 따라서 뭐 3시간, 4시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 요양사가 집에 오셔서 여러 돌봄을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가사까지도 함께 좀 도와주시기도 하는 굉장히 넓은 측면에서의 돌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네. 그 들어가는 특별한 판정 기준 요건이 없죠.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양원은 등급이 있어야 가서 혜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양시설은 뭐 병원은 아니고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재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은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 이제 무슨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되는 거고 그 재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원은 내가 원하면 보호자나 환자가 원하면은 입원을 할 수 있지만 시설이나 재가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등급을 받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서비스는 다양할수록 좋긴 한데 우리 경우는 지금 이제 국공립 시설이 있고 민간 시설이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종류가 나뉘나요? 예, 그 설립 주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 이제 요양병원 쪽도 거의 민간이 한 80% 정도가 되고 이제 공립 이제 주로 이제
뭐 서울시 같으면 구립 아니면은 지방 같으면 시립이나 군립 같은 공립 요양병원이 있고요. 한 정확하게는 뭐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8대2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립보다는 민간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병원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병상, 150병상 되면 이제 독자적인 건물도 있고 또 무슨 정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이 한 3, 40인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쉽게 이제 운영하는 입장으로 보면 병원은 쉽게 운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사회복지사라든가 좀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나오는 이제 뭐 부당 청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시장 상황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공립이 대안인가요? 아니면 뭐 민간이 더 잘해야 되나요? 네, 이게 출범 자체가 약간 기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민간에게 의뢰를 하고 대신에 어떤 이런 평가나 관리는 또 공공이 한다.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요양원이 돈이 된다 그래서 정말 우후죽순 생겨났고요. 또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리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늙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이야기고 또 질병이라는 것도 특별히 이런 노인성 질환은 모두의 질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정부가 이제 전체를 아우른다면 가장 좋은 그리고 모두에게 가능하면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커버린 상태라서 이거를 국가 쪽으로 이제 돌리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이런 요양원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이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편없거든요. 이 처우나 또 여기에 따른 서비스 등급에 따라서 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달리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좀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한다면 지금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을 뭐 전체 민간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국공립으로 하느냐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새로운 요양시설이 생기고 또 노인 돌봄 서비스도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믿고 맡길 곳을 찾지 못하겠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또 시설 운영하는 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러 가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운영하시는 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주 푸른요양원 원장 강준혜입니다. 뭐 일부 요양원의 문제 때문이지만 아무튼 이 때문에 이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네, 예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요양원 가면 죽는다,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인식이 풍부했어요. 그러나 2008년도 장기 요양 출범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체계적인 관리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양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끔은 속상하고 또 오해스러운 부분이 어려운 점이 아직까지 있고요. 하지만 요양보호공단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를 관리 감독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려스러운 일은 극히 드물고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양원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네, 현실에 맞지 않은 저수가입니다. 인력 배치도 중요하고 요양보호사 수급도 중요하지만
수가가 너무 현저히 인플레이션에 맞지 않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금 최근 많이 늘고 있는데 시설에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요양보호사가 왜 진입을 안 하냐면 사실 타 직종의 급여보다 지금 현재 낮고요. 그다음에 정책상으로 국가가 배려해 주실 게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서 정말 어르신들 돌보고 이 많은 거를 케어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영향이 큰데 이분들에게 국가 차원의 정말 처우 개선과 또 이분들에게 장기 근속수당 이렇게 다양하게 어린이집 교사들 지금 8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여 외에. 이것처럼 우리 종사자들에게 정말 정책상으로 강하게 좀 뭔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민간 시설의 국가 지원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공립 시설은 특수한 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설에 입소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을 국공립 시설에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케어해 주시는 특수성을 갖고 목적성이 있다라면은 국공립 시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라고 보고요. 민간하고 한 어르신을 놓고 민간 시설하고 국공립 시설이 경쟁을 한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법인에게 위탁 주는 이런 시설로 가는 국공립이 아닌 정말 필요하신 무용고자나 이런 분들에게 특수성을 갖고 운영해 주고 또 칠학지구 저쪽 지역에 어르신들이 외져 있고 이런 곳에 정말 국공립 시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서비스나 비용을 좀 알아봐야 하는데 네. 일단 요양병원은 치료 목적, 네. 의료 목적, 예. 그다음에 요양원은 생활 목적이라고 하고 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네. 비용 부담과 보험 지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요양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에서 이제 급여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율이 한 80%, 본인 부담금이 20% 정도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 전문 재활 치료라든가 폐렴이 와가지고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본인 부담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데 2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요양에서 하고 있는 이제 시설 서비스, 요양 시설도 있고 또 9인 미만이 9분 미만 분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이제 공동생활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노인들 모여 사시는. 예, 그룹홈이라고 이제 그냥 부르는데요. 거기도 거의 본인 부담금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총액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병원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병원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는 일단 먼저 저희가 입원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식비 따로 내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간병비가 있죠. 간병인을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24시간 간병으로 하면 어떤 경우는 25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또 어떤 병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요양병원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가 거의 대부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 좀 차이가 약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식비 정도 낸다고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시아버님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전에 요양병원에 좀 계셨거든요. 요양병원에 계실 동안에도 한 8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매달. 근데 거기에는 이미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그 서비스들을 이제 여러 서비스들을 하면서 사실상 비용에 대한 부담은 요양원과 그다음 요양병원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노인 모시느라고 직장 그만두고 막 네. 집 휘청하던 시절에 비하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예, 거잖아요. 굉장히 그 사실은. 2008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부터 해서 요양병원도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되면서 굉장한 그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비 네, 이게 그 부분이 가장 예. 지금 간병비가 이제 입원 환자들이 간병비를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한 결과 보니까 적게는 1조 4천억 원에서요. 많게는 1년에 2조 7천억 원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모델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전체 금액으로 하니까 뭐 몇 조지만 한 개인으로 따지자면 보통 작게는 1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그 이상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한 개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매달 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꾸준히 나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1년 누적된 비용을 형제가 많아서 사이가 좋으면 나눠서 내겠죠. 근데 형제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 온 집에 효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말 그대로 독박 간병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병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병비를 그래서 최근에 보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보험금 내고 그래서 아예 그 건강보험에 이걸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글쎄요, 뭐 우리 노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야 너무 좋은 이야기고 특별히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이제 코앞이라서 그 초고령 사회라는 건 환자가 많아지는 세상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시점에 모두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너무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그 재원 자체에 대한 부담이 워낙에 압박이 큰 상태라서 그 부분이 좋기는 하지만 가능할까 좀 의심은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동향. 그래서 지금 그 간병 비용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네. 이제 거의 비슷하게 요양병원 쪽에서도 그런 양상으로 조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이 굉장히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간병하시는 분을 모셔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건강보험 급여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네. 간호 간병 통합으로 의국이 운영되면은 그런 식이 하나의 지금 이미 급성기 병원에서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도 한번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있는데 급성기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입원한다고 해서 다 간병을 해야 되거나 옆에서 돌봐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좀 일부지만 요양병원은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설하고 그 요양원하고 병원하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게 겹쳐 있고 잘 모르고 이제 또 계시는 분들도 상태가 비슷하다고 그럴 때 근데 이제 그 통합을 하기 위해 과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애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이제 건강보험 쪽이고 이건 장기요양보험 쪽이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간호간병 포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양병원에서도 저는 이 서비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요양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 뭐 자명할 테니까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다면 사실 제가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뵈도 이분이 정말 치료 목적으로 계신 분이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 목적으로 계셔야 되는 분인지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요.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요양원 쪽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장기 요양사가 들어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들어가 있고 이쪽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병 그 통합 서비스를 들어간다고 이쪽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또 수가도 달라지고 이렇게 함께 좀 통합적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그냥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간병인, 또 간병사, 요양보호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네, 그분들께 갔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건 국가 자격입니다. 국가 자격이어서 이분들은 이제 240시간 이론, 실제, 그다음에 임상교육까지 다 받으셔가지고 훈련된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관련학과 다녔으면 일부 면제 뭐 이렇게 그렇죠. 되나요? 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든지 뭐 간호사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50시간 예, 교육을 예. 받아서 그렇게 자격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국가 자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간병사라는 게 있죠. 이거는 민간 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 민간 자격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1년의 자격을 중심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건 국가 자격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필요한 여러 전문적인 서비스에 준하는 것들,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자격을 받으면 아무래도 가서 현장에서 또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뵙는 분들은 간병인이죠. 간병인은 자격증은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간단한 서비스, 호스피스에서는 이런 거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르신들 모시거나 혹은 환자를 모실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기본 교육만 받고 들어가신 분들이어서 적어도 국가 자격이냐 아니면 일반 자격이냐 아니면 자격이 없느냐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또 간병사, 간병인 주로 이제 크게는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양제도라는 게 사실 잘 모르다가 일 닥치면 배워가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집에 어르신이 상태가 좀 매우 안 좋으셔서 가족이 집에서 모시기 힘겹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의학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뭘 할 건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의료에 대한 필요도가 어떠냐, 또 돌봄, 요양에 대한 필요도가 어떠냐를 했을 때 의료에 대한 돌봄, 의료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분들, 이제 무슨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뭔가를 계속 수액 치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투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계셔야 될 거고요. 의료적인 치료도가 필요도가 높은 분들은 그리고 요양 필요도가 높은 분도 병원에 계셔야 될 거고 정반대쪽을 생각해 보죠. 의료적인 필요도는 낮지만 돌봄 필요도가 아주 높은 경우 뭐 완전히 와상 상태로 누워 계신다거나 뭐 계속 못 움직여서 욕창이 생기면은 그건 병원보다는 요양 시설에 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의료적인 필요도, 요양의 필요도를 구분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도 다 좋고 댁에서 모시는 것도 좋은데 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 가족들 갈등이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모시는 과정에 갑자기 효자가 출몰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효자가 출몰한다는 얘기는 그전에 전혀 부모님을 모시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요양원은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녀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 요양원에 모시는 것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받는 거라 사실 식비 정도, 한 달 식비 정도를 내는 건데 그마저도 서로 안 내겠다고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시설로 못 모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하간 이 재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실지는 가족이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보다 나은 돌봄이나 혹은 가족 내 돌봄의 서비스가 너무 낮다 싶을 때에는 저는 오히려 시설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부 굉장히 긍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의료적인 치료도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병원을 갈지 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좋아지면 다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조금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또 가족들 간에 자식들 간에 좀 갈등도 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시설에 모시건 아니면 뭐 병원에 모시건 간에 어떤 병원이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시설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 안에 들어가시면 오랫동안 머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무는 동안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실제 병의 완화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삶의 만족도라든지 여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수명하고까지 직결이 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게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요양병원, 요양원 뭐 가는 입장에서 모시는 입장에서 어디가 좋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그게 제가 최근에 듣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흔히 많이 말씀드리는 몇 가지 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요양병원 따로 있고요. 요양원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제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긴 합니다만 보건복지부 인증기관인지 아닌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병원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우리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있습니다. 그 인증원에 들어가셔서 인증평가 현황을 보시고 거기에 그 병원 이름을 치면 그게 보건복지부의 인증기관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인증 받았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까요?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인증이 됐다는 건 보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괜찮은 병원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 그래서 1등급하고 5등급이 있지만 역시 1등급이 좋은 거죠. 그래서 1등급은 또 환자 대비 의사의 수가 많고 또 간호사의 수가 많고 여러 단순한 요소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를테면 뭐 방사선사 있냐, 약사 있냐, 뭐 임상병리사 있냐,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있냐, 정신과 전문의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조건이 좋은 데는 들어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줄 서야죠. 예,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저는 요양원도 그렇지만 요양병원도 저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찾아뵙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병원 서비스에서 좋은 병원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음 서비스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그 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고립됐고 그 안에서도 차지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채용 정보 사이트에 보시면 그 병원에서 유독 사람들을 계속 뽑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런 경우는 이직이 잦다는 얘기라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돌봄의 일관성을 가지고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래도 익숙한 얼굴이 꾸준히 나와 함께하면서 병원에서 얼굴을 마주보는 게 참 어르신들에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병원마다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채용 사이트에 그 인력을 구한다는 얘기가 너무 자주 올라온다면 그건 한 번쯤 좀 고려해 볼 사항이다라고 병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양원은 조금 달라요. 요양원은 일단은 관리 수준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냄새예요. 아, 그렇네. 네, 가서 이렇게 냄새가 아주 독특하고 혹시 또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냄새가 좀 심하거나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냄새는 청결의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여러 기관들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그 중에 이를테면 바깥 공기 아니면은 바깥 이렇게 활동을 조금 할 수 있는 그 일과표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반드시 있는 데를 가야 되고 그리고 한 곳을 한 번만 가시면 안 돼요. 여러 번 가시면 또 날짜에 따라 이렇게 가시면 어떨 때 레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정말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어르신이 이렇게 면회 시간에 나오셨을 때 요양사가 뭐 다가왔는데 갑자기 뭐 피하는 눈빛을 보인다든지 이런 몸짓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좋은 요양원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발품을 파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요양원보다 더 좋은 것은 어르신 모신 이후에 자주 찾아뵙는 것이다. 확실히 자주 찾아뵙는 이런 보호자가 많은 시설은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해요. 벌써 관찰하고 살피고 그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선택 방법은 보호자의 참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인 요양기관에 가면 이게 고민이 또 이게 있더라고요. 치매인 환자 혹은 치매 노인과 다른 증상의 그 치매 아닌 분들이 같이 사는 게 참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도 이제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고 2016년부터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 제도 이게 나왔습니다. 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시설이 요양병원 또 요양원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봤을 때 이 안에는 우리가 인지적으로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그룹을 하나의 병동에서 이렇게 함께 케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위험 요소도 조금 있고요. 또 치매라는 질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의 자신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공격성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꽤 있고 망상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서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이라는 게 말씀하신 2016
2005년부터 처음에 도입이 돼가지고 25군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시 3군데로 나누어져요. 3가지 종류로. 하나는 노인 요양시설 내에 있는 치매 전담실이 따로 있고요. 시설 내에 따로 설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치매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동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일종의 가정처럼, 그래서 집에서 밥해 먹고 집에서 자기 역할도 좀 하면서 마치 집에 있는 내 물건 써가면서 이렇게 지내듯이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주야간 보호기관 내에 치매 전담팀이 또 이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문제는 지금 시설 내에 있는 치매 전담실이나 아니면 주야간 보호시설 내에 있는 그 데이케어 센터 안에 있는 치매 전담실은 자꾸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시설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근데 단 한 가지,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요 기관은, 요 공동생활 가정은 진전이 없는 거예요.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럼 왜 이건 늘어나질 않는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분들 모시고 정말 집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냐면 이 기준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이를테면 먼저 시설 기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동거실 있어야 되고, 옥외, 집 밖에 정원과 같은 이런 공간, 마당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1층이어야 되고요. 이런 조건이 시설 조건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인력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장 곧 2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가 또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또 따로 배치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시설 환경도 지금 면적 기준도 지금 넓혀야 되죠. 또 거기에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친숙한 물건도 놓고 또 여러 생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환경들을 다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경을 다 갖출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사실 여러 방문 요양합니다, 아니면 요양원입니다 하는 데도 가보면 영세한 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이 세분화돼서 이 부분들이 증가하고는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가장 잘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이제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동생활 가정이 이제 그 치매 노인들의 경우에 고립감, 소외감에서부터 이게 증세가 커진다고 해서 아마 좀 권장되고 일본에 저거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죠, 이게 모여 사는 게. 그러다 보니 기준도 어렵고. 그렇죠. 또 그러다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양원, 요양시설은 이제 10인 이상이 생활하는 시설이고, 공동생활 가정은 9인 미만이다 보니까 그 9인 미만이다 보면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또 계신 분들이 좀 편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서비스가 조금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치매만 9분이 계시면 다 치매가 있으시면은 그래도 같이 괜찮으신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치매만 보는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너무 공부하고 들을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노인 돌봄에 대해서 주로 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제도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이것만은 꼭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선생님부터. 일단은 이제 요양병원은 많이들 아시는데 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 진료를 하시면서 이제 이제 혼자 사시고 또 시골에 혼자 사시기도 하고 서울 지역에서 혼자 사시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불편한데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정말 도움이 필요할 정도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다양한 서비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문 요양도 있고 또 유치원처럼 주간보호센터도 갈 수 있어서 그걸 꼭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라. 그 방법은 각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장기요양 운영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그 조사 요원이 와서 이제 상태를 파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하면은 꼭 한번 등급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노 교수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서비스를 알아도 심리적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가족들이 많아요. 마치 요양원에 가면 마치 고려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환경들도 잘 구축이 돼 있고 무엇보다 내가 돌보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 또 내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없는 나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분들이 옆에서 돌봐주고 또 말벗하고 함께 생애를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등급 받으시고 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이용의 핵심은 가족들이 끊임없이 자주 방문해서 그분들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으면서 가족들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는 느낌을 꾸준히 받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미 늙어가고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다 노인 돌봄이 남의 일이 아니죠. 모두가 같이 풀어가야 할 우리 과제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주로 제도를 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있는 제도를 먼저 잘 활용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 돌봄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애써주셨는데요. 노영균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학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